안녕하세요. 연기TV 김재윤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상주의 미술과 인상주의 성지처럼 느껴지는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방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상주의 미술은 미술사에서 현대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미술 사조이고, 노르망디는 프랑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스칸디나비아 인근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의 일파인 노르만족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노르망디라 부릅니다. 노르만족은 9세기 생강을 거슬러 올라와 파리까지 약탈을 일삼았는데, 911년 프랑스 왕 샤를 3세는 노르만족의 수장 롤로와 협정을 맺는데, 노르만족은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더 이상 약탈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작의 자규를 부여하여 봉건적 주정관계를 맺고 지금의 노르망디에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노르망디는 100년 전쟁 때에는 영국과의 치열한 전쟁터였고, 2차 대전 또한 연합군의 상륙작전으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인상주의 탄생지로 곽광을 받고 있는데, 매년 노르망디 도시들에서 다양한 인상파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여행자들의 관심을 더욱 받는 곳입니다. 노르망디의 주요 여행지를 살펴볼까요? 이곳은 루앙입니다. 루앙은 노르망디 공화국의 수도로서 번성했던 도시이고, 100년 전쟁 때에는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했던 곳이며, 모네의 루앙 성당 연작이 그려졌던 곳입니다. 루앙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에트르트라는 해안이 나오는데, 이곳은 많은 화가들의 그림의 모델이 되고 있는 코끼리 바위가 있어 유명한 곳입니다. 물론 좌우 길게 뻗은 백사장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있자면 변화무쌍한 노르망디의 날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백사장을 끼고 있는 양쪽 절벽 또한 절경입니다. 지도에서 에트르타 바로 아래에 르하브르라는 도시인데, 이곳은 모네가 인상파 전람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상 해돋이를 그린 곳입니다. 2차 대전 때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복원이 되어 멋있는 도시로 거듭난 도시입니다. 남쪽으로 30분 정도 내려가면 옹플레르라는 조그마한 포구마을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따로 자세히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옹플레르에서 30분 정도 해안을 따라가면 도빌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곳은 휴양 도시로서 쇼핑과 카지노, 고급 호텔 등이 넘쳐나고, 백사장 또한 넓고 아름다워 휴일이면 파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 도시입니다. 특히 샤넬이 두 번째 부티크를 오픈하여 귀족과 예술인 등 유명인들이 예술과 패션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사교의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노르망디에서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몽생 미셸은 멀리서 바라다보는 바다 풍경과 수도원이 절묘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 황홀함마저 느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상파 화가의 중심이었던 모네의 집이 있는 지베르니까지 노르망디는 예술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환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자, 이제 인상주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인상주의를 떠올리는 키워드로 카메라의 발견, 파리 살롱전, 그리고 마네와 모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의 발견입니다. 유럽은 18세기부터 일어난 산업혁명이 전 유럽으로 번져 1800년대 중반에는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수많은 광학기술도 발전되는 단계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인상주의 그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카메라의 발견입니다. 르네상스 이후 그림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정확히 그려내기 위해서 원근법이나 비율, 섬세한 마무리까지 카메라에 찍히는 장면처럼 정확히 피사체를 묘사해야 좋은 그림, 잘 그린 그림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1939년 루이 다게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카메라가 대중화가 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확한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려낸다 하더라도
카메라를 이길 수는 없는 일이죠. 당시 화가들은 카메라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카메라를 관찰하면서 빛을 통하여 사물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빛을 통해서 사물을 관찰해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들은 고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대기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것을 착안하게 됩니다.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한순간의 인상을 객관적으로 담아내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상주의의 큰 밑그림이 됩니다. 인상파 화가들을 일컬어 빛의 화가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네 그림을 통해 인상주의 그림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노르망디 르아브르 바다에서 해돋이를 그린 작품인데요.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순간의 장면을 빠르게 색채와 색조를 합폭에 담아낸 작품으로 아카데미즘의 표본에 잘 맞춰 그린 그림인 사진 같은 그림과 비교해 본다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이 그림은 명암법, 원근법이 잘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붓터치도 보이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은 그리다만 그림 같네요. 성의 없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당시 사진 같은 그림에 익숙한 관람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상상해 갑니다. 빛과 대기에 따라 눈에 보이는 한순간의 풍경을 색채와 색조로서 빠르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모네의 근초더미 연작인데요. 동일한 근초더미인데 색감이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사물은 고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계절 그리고 대기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준다는 것에 착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던 이전의 사람들과 달리 빛을 찾아 야외로 나서게 되는데 산업혁명과 더불어 개통된 전기기관차를 타고 인근의 자연과 쉽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튜브 물감의 발명 또한 빛을 쫓아 야외에서 쉽게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상주의를 떠올리는 두 번째 키워드는 파리 살롱전입니다. 인상주의가 탄생하는 1800년대 중반 프랑스 화단의 중심에는 파리 살롱전이라는 화가들의 등용문이 있었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전람회라 여기에 입선을 한다는 것은 이는 곧 화가로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어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통과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600년대 루이 14세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카데미즘이라는 심사 기준이 변화된 새로운 시대의 미술을 하는 신진 작가들에게는 큰 족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카데미즘의 심사 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진 같은 그림을 권장하는 것이 됩니다. 신화나 종교, 역사에서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마치 그 현장에서 한 장면을 보는 듯이 정확한 소묘를 바탕으로 명암법, 원근법, 그리고 붓터치가 보이지 않는 깔끔한 마무리된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사 기준의 확립은 파리 살롱전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지금 나오고 있는 우측 상단에 추천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863년 파리 살롱전은 프랑스 미술의 큰 변혁의 포문을 여는 전람회가 되었습니다. 5,000점의 출품작 중 3,000점이나 되는 많은 작품이 살롱전의 심사 기준에 들지 못해 대거 낙선하고 마는데 낙선자들의 시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나폴레옹 3세는 낙선한 작품들만 따로 모아 파리 산업관에서 낙선전을 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863년 5월에 우리에게 친숙한 세잔과 까미오 피사로, 아르멘 기요맹 등이 출품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작품이 마네의 풀바듀의 점심이었습니다. 마네의 풀바듀의 점심은 기존의 그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앙 뒤쪽에 목욕을 하는 여인이 옆에 있는 배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암법 또한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대비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아 입체적이지 못하고 평면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중앙에 앉아있는 여인의 누드화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전통적인 누드화란 신화나 종교적 인물, 역사 속의 인물을 이상적인 인체 표현으로 아름답게 고상하게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는 대상이 과거의 어떤 인물의 재현이 아니라
현재 인물로서 일상을 그대로 그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코 아름답지도 고상하지도 않게 전통적인 누드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부르주아들의 풍부한 자본으로 다소 태폐적인 생활이 많았는데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들킨 듯한 느낌이었고 누드 여성의 시선 또한 관람자와 눈을 맞추고 있어 불편함을 가중시켰습니다. 신란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인상주의를 떠올리는 세 번째 키워드는 마네와 모네입니다. 마네는 낙선전의 스타이고 모네는 제1회 인상주의 전람의 스타입니다. 이 둘은 인상주의 태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마네는 낙선전에서 충격을 주었던 풀바디웨이 점심과 2년 후 올랭피아로 또 한 번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는데 1866년 마네를 중심으로 한 신진 작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마네의 작품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덕분이었습니다. 몽마르트에 있는 카페 게르보아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앞으로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1874년 무명협동협회전을 만들어 그룹전으로 무명 작가들의 전시회를 사진작가 나다르 작업실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이를 첫 인상파 전시회라 부릅니다. 하지만 낙선전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마네는 그래도 작품 전시는 오직 살롱전을 통해서만 인정받아야 작가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전시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모임은 모네가 중심이 되어 피사로, 드가, 르누아르, 세잔, 시슬레, 카유보트 등 36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당시 전람회를 관람한 사람들의 반응을 그린 사파인데 그림 감상 후 얼마나 충격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전시에서 단연 주목받는 작품은 모네의 인상 해돋이란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해돋이 그림이지만 당시 아카데미즘의 그림 방식인 사진 같은 그림에 익숙한 시선으로 본다면 이 그림은 그리다만 그림, 아주 성의 없는 그림으로 여기기에 충분한 그림입니다. 제1회 인상파 전시를 본 평론가 루이 르로이는 인상밖에 남지 않는 그림, 그림의 기초도 되어 있지 않는 작품이라고 모네를 신랄히 혹평하고 함께 전시한 동료들도 인상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상주의라는 말은 르로이의 조롱에 의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상파 전시회는 총 8번 개최되는데 현대미술의 초석이 되었고 전통에 갇힌 파리 살롱전은 명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미술을 하는 인상파들은 마네를 인상파의 리더로 여기고 따랐지만 정작 마네는 인상파 화가 대열에 함께 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인상파 전시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판했던 파리 살롱전에 입상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네는 죽기 1년 전 1882년 사자사냥을 하는 페로티제라는 작품으로 살롱전의 은상을 수상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프랑스 훈장 중 최고의 영예로운 레지옹 드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마네는 인상파 탄생의 구심점 역할만 하고 정작 자신은 전통으로 되돌아간 화가로 기억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진작가 중 모네의 역할이 오늘날 세계 미술 사조의 가장 유명한 인상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여행의 핵심인 노르망디와 인상주의 탄생의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